통장을 열었습니다. 1억 4천만 원. 3억으로 시작한 게 불과 1년 전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됐어요. 국민연금은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이 집마저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날이 오고 있어요. 퇴직하던 날 받은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5년 2월 32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60세 남성의 사연입니다. 퇴직금 3억을 손에 쥐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주택연금 상담 전화를 앞에 두고 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3억이 왜 1년을 버티지 못했는지, 무엇을 몰랐고 무엇을 놓쳤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2년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손가락이 묘하게 떨렸어요. 매일 하던 동작인데 그날따라 왜 그리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직식은 회의실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악수를 청하셨고 30년 고생했다며 이제 편히 쉬라고 하시더군요.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고 몇몇 후배들은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어요. 꽃다발을 받아들고 서 있는데 그 박수 소리가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환송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달까요? 32년이라는 시간이 박수 몇 번에 마무리되는 게 그날따라 실감으로 다가왔어요. 제 이름은 김성일이고 그해 2월에 만 60세가 됐습니다. 영업부장으로 32년을 버텼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나갔고 명절에도 거래처를 챙기러 다녔어요. 가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그게 당연한 삶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이 나왔어요. 32년의 무게가 이 숫자 하나로 정리된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통장에 찍힌 3억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시세도 10억이 넘었고 퇴직금도 3억이 들어왔으니 이 정도면 노후가 그럭저럭 괜찮겠다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안도감이 이후 모든 것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끝났다고, 수고했다고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전화 너머로 잘 됐다며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고 했어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더 헛헛하게 만들었습니다. 32년이 끝났는데 저녁 한 끼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달까요?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럽다기보다는 그냥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평생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던 몸이 퇴직했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고 챙겨야 할 서류도 없고 전화해야 할 거래처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이 편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바쁘게만 살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히려 낯설었던 거예요. 그렇게 멍하니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요. 사실 저도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못 갔거든요. 여름 휴가도 거래처 일정에 맞춰 이틀이 고작이었고 해외여행은 회사 인센티브 여행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다녀오자 싶었어요. 3억이 있는데 여행 한 번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아내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는 걸 보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노후 아닌가 싶었거든요. 3억 있고 아파트 있고 아내와 함께 다낭에 서 있으니 인생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흘 남짓 다녀온 여행 경비가 500만 원 가까이 나왔지만 그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3억에서 500만 원이면 티도 안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목돈의 함정이었습니다. 큰 숫자 앞에서는 수백만 원이 우습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3억이라는 배경 앞에서는 그냥 잔돈처럼 보이는 거죠. 그 착각이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차수리며 치과 진료며 집수리까지 시간 있을 때 다 해두자 싶어서 이것저것 처리했어요. 미뤄뒀던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돈이 나갈 때마다 3억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붙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2천만 원 가까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여행비에 수리비에 각종 경조사까지 3억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처음 확인했을 때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직 2억 8천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2억 8천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다낭에서 웃던 그 사진이 지금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박수를 받으며 나온 그날이 사실은 긴 추락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오고 나서 3주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실업급여가 들어왔습니다. 198만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혀 있는 걸 확인하던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는 게 그 자체로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현직 시절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퇴직한 몸으로 받는 돈이라 생각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안도감이 너무 오래 갔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상한 착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었어요. 200만 원이 들어오니 마치 월급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더라고요. 현직 때는 500에서 600만 원씩 쓰던 생활을 해왔으니 조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줄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굳어진 소비 습관이라는 게 퇴직 도장 하나 찍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카페에 들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현직 때는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일이라며 둘 다 좋아했어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사 먹었고 오후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솔직히 그냥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녁엔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들 모임에 나가기도 했고 지인 경조사도 예전 수준으로 챙겼습니다. 퇴직했다고 갑자기 품위를 낮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30년을 영업부장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쪼들리게 사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달까요? 사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에 노모 요양비까지 합치면 35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실업급여로 200만 원이 들어와도 매달 150만 원씩은 퇴직금 원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통장에 여전히 2억 몇천만 원이 찍혀 있으니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목돈이 주는 마취 효과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큰 숫자 뒤에 가려져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이 흘러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4월쯤 됐을 때 슬슬 재취업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 같은 거였습니다. 32년 영업 경력이면 어딘가에서 써줄 때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력서를 다시 꺼내서 경력을 정리해봤습니다. 나름 그럴싸하더라고요. 영업부장 출신의 업계 경험도 탄탄하고 관리직이나 고문 역할로는 충분히 통할 것 같았어요. 중소기업 영업 고문직, 업계 컨설팅 자리, 협력사 관리직 몇 군데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생각만큼 오지 않았어요. 답장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고 면접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신 곳도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험은 많으시지만 저희 조직 문화에 맞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30년을 일한 사람이 조직 문화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바깥에서는 생각만큼 빛을 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나온 사람으로 보이는지 다루기 어렵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기분을 어디에 털어놓을 데도 없었어요. 아내한테는 괜찮다고 했고, 친구들한테는 천천히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번 도전하다 좌절을 겪고 나니 이력서를 다시 꺼내는 일이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 위험한 신호였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면서 제 취업에 대한 기대가 식어갔어요. 사람이 편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웬만한 불편은 견디기 싫어지더라고요. 제 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하루를 편하게 보내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좀 쉬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조금 부끄러웠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쉬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게 돌아보면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6월이 됐을 때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2억 8천만 원이던 잔고가 2억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넉 달 사이에 5천만 원이 사라진 거더라고요. 여행비 500에 수리비 250에 생활비 적자에 경조사비까지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쌓이고 보니 그 금액이었어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직 실업급여가 석 달 넘게 남아 있었고 2억 3천이 여전히 커 보였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애써 눌러버렸어요. 그냥 조금 더 아끼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아낀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실업급여가 끊기는 날이 오면 그 200만 원마저 없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외면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달콤한 9개월이 절반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 달콤함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지 5달째 되던 달이었어요. 서울 여름 특유의 끈적한 더위가 시작되던 그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35이 되도록 여자친구 하나 데려온 적 없던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알려오는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거든요. 아버지와 단둘이 밥을 먹을 때도 대화가 많지 않았고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도 반갑다는 표현을 잘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그렇게 또렷한 목소리로 했어요. 결혼식은 7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마포구 쪽 웨딩홀이었는데 며느리감이 직접 알아본 곳이라고 하더군요. 식장을 보러 같이 가는 날 처음으로 며느리감을 만났어요. 야무진 인상이었습니다. 아들 옆에서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진행. 직원한테 조목조목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잘 챙겨주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가 며느리 참 마음에 든다고 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 빠듯하다며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실 수 있냐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부탁하기 미안하다는 게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 동안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한번 스쳐갔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실업급여도 아직 4달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 결혼에 손 내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5천만 원을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말이 없다가 고맙다고 했어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5천만 원을 이체하던 날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잘못 누른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숫자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체를 완료하고 나서 잔액을 확인했더니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그냥 멍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싶은 느낌이랄까요. 5천만 원이 빠진 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에 보태준 돈이니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그 돈이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
그때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맑았어요. 7월 중순이라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웨딩홀 안은 시원하게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식장에 음악이 흘렀어요.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입장하는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항상 구부정하게 걸어다니던 녀석이 그날만큼은 등이 꼿꼿했어요. 35년을 키운 아들이 저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아, 잘 컸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장했고 둘이 나란히 서는 걸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아내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보낸 5천만 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5천만 원이면 실업급여가 끊긴 뒤 순수하게 생활비만 내도 1년을 훌쩍 넘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 신혼집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틀린 선택은 아니었어요. 아들 결혼에 보태준 게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내고 나서부터 어깨에 뭔가 무거운 게 얹힌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 느낌이 결혼식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고 다들 아들이 잘 컸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손주 볼 날도 머지않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다 키웠으니 편하게 사셔도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사셔도 되겠다는 그 말이 그날따라 유독 가슴에 걸렸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날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날이 있으셨나요? 기쁜 날인데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무거운 그런 날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며느리가 참 야무지더라고 아들이 잘 살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죠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을 이어가다 보면 속에 있는 걱정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봤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집에 도착해서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혼식 내내 웃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느라 지쳐 있었어요. 아내는 샤워하러 들어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잘 결혼했어요.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 식도 잘 치렀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날이 맞는데 기쁨보다 허탈함이 더 크게 밀려오는 그 감정을 저는 그날 밤 혼자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마도 그 허탈함의 정체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걸 그날 밤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10월이 됐습니다. 달력을 넘기면서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업급여 9개월이 끝나는 달이었거든요. 마지막 입금 문자가 들어온 날,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198만 원, 마지막 수령이라는 안내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이 문자가 오지 않는다는 게 그때서야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9개월 동안 매달 들어오던 돈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숫자로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마지막 문자를 받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수입이 제로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통장 앱부터 열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1억 7천만 원, 그 숫자가 이제 줄어들기만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뭔가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매일 아침 저를 깨웠어요. 그러던 11월 초였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였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건강보험료를 냈으니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뜯었어요. 그런데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쇄 오류인 줄 알았어요. 현직에 있을 때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25만 원이 된 거였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인쇄 오류가 아니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안내문구가 고지서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과 함께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이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의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공시지가가 7억이니 거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점수를 매긴 결과가 25만 원이었던 거예요. 소득은 제로인데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황당했어요. 1년에 300만 원이 건강보험료로만 나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25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건강보험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냈는데 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고지서를 보여줬더니 아내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맞냐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더 뼈 아팠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퇴직 후 2년간 직장 가입자 시절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제도를 알았더라면 10만 원대 보험료를 2년 더 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2년이면 24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제도를 몰랐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따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매달 15만 원씩 더 내게 된 거였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했어요.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도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제도는 원래 그런 거였어요. 회사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퇴직자의 보험료까지 챙겨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결국 몰랐던 저 자신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30년을 일하면서 회사 밖의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게 그때서야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동안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 고지서 한 장이 가르쳐 줬습니다. 고지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계산기를 꺼냈어요. 현재 잔고 1억 7천만 원,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노모 요양비에 25만 원,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350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은 2029년 아직 4년이 남아 있었어요. 4년이면 48개월이고 매달 350만 원 이상을 쓰면 1억 6천만 원 이상이 더 빠져나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억 7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 계산을 완성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파트는 있지만 팔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저축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어요. 퇴직금 3억에서 출발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1억 7천만 원이 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는 사실을 퇴직 전에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찾아봤어요. 알았더라면 달랐을 거라는 후회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가장 억울한 후회예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거든요. 그날 이후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대가이고 퇴직 후
아무 준비 없이 살아온 9개월에 대한 청구서 같았습니다. 절벽의 끝에 서 있다는 게 그때서야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9개월 동안 달콤하게 내려오던 경사가 갑자기 끊기는 그 지점, 바로 거기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매년 오는 건데 그해 겨울은 유독 빨리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창문에 성에가 끼어 있었고 밖에 나가면 입에서 입김이 나왔습니다. 추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추위가 오면 돈이 나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을 수 없었고 틀고 나면 가스비 고지서가 달라지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는 공과금 고지서를 그냥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잊어버리곤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고지서 한 장 한 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가스비가 이전 달보다 2배 가까이 나왔어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멍해졌습니다. 난방비 하나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내가 낯설었어요. 아내가 보일러 온도를 좀 낮추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춥지 않게 틀어두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자고 했어요. 소파에 담요를 꺼내두고 내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은 일 같지만 저한테는 작지 않았어요. 30년을 일하면서 겨울에 내복을 입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추우면 그냥 보일러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복을 꺼내 입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됐어요. 그 내복을 입으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11월 말에 친한 후배 직원 아버지 부고가 들어왔어요. 30년을 같이 일한 후배였습니다. 부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잠깐 고민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냈을 텐데 그날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스스로도 싫었어요. 결국 예전과 같은 금액으로 보냈지만 그 망설임 자체가 저를 오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경조사가 유독 많이 겹쳤어요. 동기들이 비슷한 나이에 부모님을 보내는 시기였고 지인들 자녀 결혼식도 연말에 몰려 있었습니다. 11월 한 달에만 경조사비로 1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각각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아놓고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괜히 지갑이 열리는 게 습관이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외식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던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처음으로 신혼집에서 우리를 초대했을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뭐라도 사줘야 한다는 아내 말이 맞았어요. 백화점에 들렀다가 생각보다 많이 쓰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내는 며느리가 좋아하더라고 했고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쁜 일인 건 맞는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쓸 때마다 통장 잔고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12월 중순에 통장을 정리해봤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던 잔고가 1억 4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2달 사이에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생활비에 건강보험료에 난방비에 경조사비에 연말 지출까지 하나하나는 어쩔 수 없는 지출들이었는데 모아놓으면 그 금액이었어요. 이 속도라면 1억 4천만 원도 오래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9년 아직 3년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3년하고도 몇 달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한다는 게 그때서야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알던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4년이라는 시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64세부터니까 4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4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긴데 4년이면 48개월이에요. 48번의 고지서가 오고 48번의 생활비가 나가고 48번의 경조사가 겹칩니다. 그 48개월을 들어오는 돈 한 푼 없이 버텨야 한다는 게 12월의 그 추운 밤에 처음으로 공포로 느껴졌어요. 공포라는 표현이 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감정을 달리 표현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었어요. 연말에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이미 퇴직한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는데 말하고 나서 스스로 씁쓸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게 어느새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친구는 자기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이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다고, 너도 곧 적응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날은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적응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나가는 건 적응이 된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지나쳤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는데 겨울 한강은 유독 어둡고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비치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고요. 퇴직하고 10달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취업도 안 됐고 수입도 없고 통장 잔고만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힘들다고 말이라도 하면 같이 걱정이라도 할 텐데 아내는 그냥 묵묵히 살림을 줄여가고 있었어요.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외식 횟수가 줄었고 아내가 좋아하던 꽃도 더 이상 사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그 겨울에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2025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억으로 시작한 한 해가 1억 4천만 원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억 6천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누가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병원 가고 경조사 챙겼을 뿐인데 그 금액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해봤어요. 하지만 새해가 온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었고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2026년의 봄이 오기 전에 저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이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공포는 조용히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여전히 아침이면 통장 앱을 열어보고 잔고 숫자를 확인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1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3억에서 출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절반도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내와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올해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서로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지 않았지만 둘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식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추웠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고 책을 꺼냈다가 덮고 그러다 낮잠을 자는 게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왔어요. 둘 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 말들이 많아서였어요. 그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창 준호였어요.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친구였는데 목소리가 유독 밝았습니다. 준호는 안부를 묻더니 곧장 본론을 꺼냈어요. 요즘 좋은 기회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식당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자리도 좋고 아이템도 확실하다며 동업을 제안했어요. 경기도 쪽에 권리금 없는 좋은 자리를 알아뒀다고 인테리어하고 초기 운영비 포함해서 총 투자금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운영을 맡고 저는 자금 쪽만 보태주면 된다고 했어요. 처음 한두 달만 버티면 입소문이 나는 아이템이라며 음식도 직접 먹어봤는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런 제안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왜 거절하지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요. 매달 35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이 속도라면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에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제 취업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날마다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창이 전화를 걸어와 괜찮은 기회라고 하는데 귀가 안 솔깃할 사람이 있겠어요. 준호는 제가 오래 알아온 친구였어요. 사기꾼도 아니었고 저를 해코지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제안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숫자를 따져봤어요. 준호가 말한 투자금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넣으면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건 맞았어요. 하지만 식당이 잘 되면 매달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익이 생기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다리가 생기는 거고, 잘하면 연금 받고 나서도 꾸준한 부수입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마르는데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 판단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조급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준호를 직접 만났어요. 경기도 수원 쪽에 알아뒀다는 상가를 함께 보러 갔습니다. 유동인구가 꽤 되는 골목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갔는데 주변 식당들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준호가 이 자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메뉴는 한식 백반이었어요. 요즘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제대로 된 백반집이면 퇴직자나 직장인들한테 먹힌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근처 백반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수익 계산을 보여줬어요. 하루 몇 팀, 테이블 몇 개, 회전율 얼마,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이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 계산이 그럴싸하게 보였어요. 눈앞에서 숫자로 펼쳐놓으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식당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식당이냐고, 아는 사람 중에 식당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고집이 생겼어요.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마르는 게 보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계산기를 꺼냈어요. 현재 잔고 1억 4천만 원, 투자금을 넣으면 남는 돈, 식당,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 그런 것들을 이리저리 따져봤습니다. 숫자를 보면 볼수록 될 것 같다는 생각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번갈아 가며 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다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바닥이 보이는데 해보면 적어도 가능성은 있지 않냐는 거였어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절박함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그 경계가 그 밤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준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빨리 결정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해야 한다는 감정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그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준호한테 결정을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며칠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2월의 바람이 차가운 창문 앞에 앉아서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창업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오가는 게 그 무렵 제 하루였어요. 아내는 말을 줄였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주택연금 광고를 봤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말이 왠지 집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광고 속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60세라면
매달 20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멈춰서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 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공시지가 7억, 만 60세, 이런 조건을 넣었더니 월 수령액이 나왔어요.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들어온다면 생활비 적자 폭이 훨씬 줄어드는 거였어요. 350만 원 나가는데 200만 원이 들어오면 매달 원금에서 빠지는 돈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버티는 게 가능해지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는 건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평생 월세 한 번 살아본 적 없고 이 집 하나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아끼고 여행을 포기하고 외식을 줄여가면서 모은 게 이 아파트였어요. 그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지만 자식한테 물려줄 수는 없게 됩니다.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미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줬는데 집마저 물려주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지 싶었습니다. 아내한테 주택연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처음엔 가만히 듣더니 그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식당보다는 그게 낫겠다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아내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식당은 안 된다. 주택연금이 낫다. 그게 아내의 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창업을 포기하는 거고 창업을 포기하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닫히는 거잖아요. 주택연금으로 받는 200만 원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전부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200만 원으로 버티는 삶과 식당 수익으로 여유가 생기는 삶은 분명히 달랐어요. 며칠 후에 준호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또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아내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식당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우리 나이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받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지지 않았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돈이 바닥나는 걸 보고만 있냐고, 뭔가를 해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30년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대놓고 언성을 높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혼자 남아서 식어버린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식당 창업 실패율을 검색해봤습니다. 5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요. 숫자들이 좋지 않았어요. 요식업 창업의 상당수가 3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준호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자신 있다는 말과 실제로 잘 된다는 건 다른 얘기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창업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건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안전하지만 현상 유지예요. 창업은 위험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안전과 가능성 사이에서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3월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한 지 꼭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퇴직하던 날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었습니다. 3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손에 쥔 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1년 동안 1억 6천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여행 가고, 아들 결혼 챙기고, 밥 먹고, 병원 가고, 부모님 요양비 내고,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 금액이 됐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주택연금 상담 전화번호를 식탁 위에 놓아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쪽지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면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하면 창업은 없는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준호한테도 미안한 말을 해야 하고
스스로도 포기한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자존심에 걸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다는 현실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창업을 선택하면 잃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1억 4천만 원에서 투자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식당이 잘 안 되면 그 돈마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3년을 버티려면 결국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주택연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봤습니다. 그 다독임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모르겠었어요. 식탁 위에 전화번호를 손에 들었습니다. 준호한테 먼저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다고, 이번엔 함께 못하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30년 지기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은 돈마저 잃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념이라고 해도 좋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해도 좋았어요.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날 아침 저는 한 가지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탁 위에 놓아준 그 전화번호를 향해서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번엔 함께 못하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잠깐 침묵하다가 그래, 잘 생각했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홀가분함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결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아내가 놓아둔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담 번호였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노원구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감정평가를 거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대략적인 수령액을 먼저 안내해 줬습니다. 매달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어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해결책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이 집이 이제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게 된다는 씁쓸함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상담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3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차갑기만 하던 창문이 그날은 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걸 햇살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햇살이 반갑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봄이 왔지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주택연금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서류를 내고 감정평가를 받고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잔고에서 꺼내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전에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바빠서 못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생각을 못했던 거더라고요. 30년을 일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돈 걱정에 치여서 그 시간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돈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3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1억 4천만 원이 남았지만 그 숫자 외에도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자신감이었습니다. 30년을 영업부장으로 살면서 어디서든 당당했던 그 자신감이 퇴직하고 나서 조금씩 깎여나간 거더라고요. 재취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실 때,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황당할 때, 아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날 밤, 그때마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돈보다 더 아팠어요. 준비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돈을 못 모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퇴직 후에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퇴직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알았더라면, 실업급여 기간 동안 지출을 줄였더라면 아들,
결혼 지원을 조금 달리 했더라면 그런 가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가정은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얼마를 모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백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몇 년을 어떤 시스템으로 채울 것인지를 미리 설계해두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퇴직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두세요.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목돈이 있다고 느긋해지지 마세요. 그 느긋함이 절벽을 만들거든요. 창밖에 햇살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일어나서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 이 집은 우리 둘이 살다가 가는 집이 됩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건 다행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하는 것과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르지만 지금은 그 결심이라도 해야 했어요. 아내가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잔을 받아들면서 고맙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 그날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바빠서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어가면서 그걸 배웠다는 게 참 비싼 수업료였어요. 봄은 왔습니다. 3억으로 시작한 1년이 지나고 지금 저는 주택연금 신청을 앞두고 이 사연을 쓰고 있어요.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국민연금이 나오는 2029년까지 주택연금으로 버티면서 남은 잔고를 최대한 지키는 것.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화려한 노후를 꿈꿨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소박한 바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꼭 준비해 두세요. 봄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노후 준비는 저축액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공백기를 버티는 시스템의 싸움이었어요. 그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두지 않으면 3억도 1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너무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을 꼭 확인해 두세요.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목돈이 있다고 느긋해지지 마세요. 봄은 왔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봄은 따뜻하길 바랍니다.